이 방송은 19금으로 과도한 비속어와 욕설이 난무하니 노약자, 임산부, 청소년은 청취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이 박사와 이 작가 이제 그 222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모시고 인터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철 의원 인터뷰하는 것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으로 출마하셨기 때문에 경기도당 위원장이자 최고위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편파적으로 상대 후보 이현주 후보 안 부르고 내 마음이지 뭐. 예. 자, 전해철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좀 길게 해주세요. 예, 일단 저만 불러줘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시청자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를 해서 그동안 좀 소원했던 소통을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팟캐스트는 어떻게 몇 번 출연하셨나요? EJ는 당연히 처음이고요. 네. 말고 오마이뉴스 팟짱인가요? 팟짱. 네, 그런데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혹은 어땠습니까? 저는 폭발적인 호응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객관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 타이밍에 아마 이 작가가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거기랑은 다른 효과를 보게 되실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생각이 없었는데요. 아, 그래요? 네. 자, 어쨌든 사실 뭐 전해철 의원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일단 연관 단어가 일선 후퇴. 일선 후퇴 뭐 이런 거야. 왜 저기 양정철 비서관 같으면 어둠의 기사, 다크나이트 이런 게 떠오르고 그 양정철 뭐 이호철 이렇게 해서 예전부터 뭐 실세 3인방이라는 등 뭐 그래갖고 일선에서 물러나야 된다는 등 그래서 사실 실제적으로 2012년 대선 직전에 물러나셨죠.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 그때 이제 저희들만 아니라 9사람이 네. 일선에서 물러나라 그래갖고 물러났습니다. 그때 심정이 어땠어요? 그때 왜 일선 물러나겠다고 인터뷰하면서 약간 눈물도 보신 것 같은데. 그게 전혀 오해인데요. 그날 네. 정말 눈물이 아니고 그 방이 굉장히 더웠습니다. 더워서 땀이 이렇게 나왔던 그래요? 그걸 눈물이라 해서. 아니 내가 사진을 봤는데 사진에 눈물이 좀 네, 보이더라고요.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사실은 그때 작가분에게 그 항의까지 했어요. 아니 좀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눈물 흘릴 일도 아닌데 마치 눈물인 것처럼 딱 나와 있고 그걸 인용하는 다른 기사는 또 뭐 눈물이래서 그걸 눈물 흘릴 건 아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사진 찍고 현장에 있는 분들은 모두 다 이해를 했는데 다만 이제 기사가 그렇게 나와서 제가 좀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때 사실은 2012년 대선뿐만이 아니고 이번 총선에서도 뭐 친노 핵심들 뭐 물러나야 된다 그래서 공천 받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주장 또 보궐내도 그런 주장이 많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일단 저는 친노입니다. 예.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철학, 가치를 지향하고 또 노무현 대통령이 하고자 했던 정치를 좀 제가 이제 실현시키고자 뜻을 같이 한다. 의미에서는 친노인데 문제는 이 친노 비노를 지나치게 악의적인 프레임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친노 패권으로 가게 되니까 이게 이제 나쁜 의미가 되는 건데요. 예를 들면 패권이라는 것은 이 세력을 이용해서 어떤 권한 권력을 어떤 의미에서 부당하게 이렇게 얻는 것을 패권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노가 패권을 추구한다 그러면 그거는 비난이나 비판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친노 자체를 비난이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분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친노, 비노 이렇게 구분할 때는 나쁜 의미의 프레임, 친노 패권으로 해서 이렇게 비난도 하고 또는 구분도 하고 구별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맞지 않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가치로서의 친노는 분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부인하고 싶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훨씬 더 강하게 저는 친노다. 많은 인터뷰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친노 얘기하셨는데 저희한테도 좀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친노가 뭐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를 하거나 또 참여정부를 했던 국정 철학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분권, 지방 분권을 이야기하는 균형 발전을 이야기하고 또 남북의 평화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이런 가치들을
이야기해서 이 가치를 참여정부에서 실현시키고자 굉장히 노력을 했었죠. 그런데 그게 이제 여러 이유에 의해서 참여정부가 어찌 보면 그 노력이 다 성과로는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이후에 그 가치와 철학을 좀 더 실현시키자라고 이제 정치를 하거나 또는 밖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했던 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실현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어떤 그룹핑이 된다면 그걸 이제 친노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그런 가치지향적인 친노가 아니라 끊임없이 무슨 세력을 해서 제가 이제 세력이나 그 권한이란 것에 가장 중요한 건 공천이거든요. 예를 들어 정치하는 사람들이 공천권 같은 것을 부당하게 세력을 해서 얻은다든지 지배한다든지 그런 의미로 쓰여지니까 나쁜 거고 비근화내로 친박의 어떤 행태가 욕먹는 이유가 그러지 않습니까? 지난 총선 때 공천 관련해서 엄청난 잡음과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게 뭐예요? 공천에 대한 욕심이잖아요. 자기들이 가지려고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 안 주려고 했던 거 그런 행태들은 당연히 비난이 네. 돼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거기 관련해서 2012년도에서 대선 직전에 다 물러나라고 했던 거 당내 요구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당내 요구가 컸습니까? 아니면은 단일화를 하려고 했던 안철수 쪽의 요구가 컸습니까? 일단은 초장부터 위험한 질문하고 그래. 뭐 옛날 얘기도 어때? 제가 두 개를 뭐 형량을 재보진 않았는데요. 네. 어느 쪽이 더 뭐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쪽에서도 나왔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친노의 패권 또 폐쇄적인 집단이 전체를 좌우한다라는 게 나왔던 것 같고 네. 또 그 안에서도 당시 선대위에서도 공공연하게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선대위에서 나왔으면 뭐 진노 패권을 할 수가 없네. 진노 패권은 다 해먹어야 되는데 못하는 건데. 제가 늘 이야기한 게 그렇습니다. 네. 네. 해먹지도 못했는데 진노 패권이라고 그러고 말이야. 자, 근데 재밌는 건 이번 공천에서 이번 선거에서 진노 좌장 이해찬 의원도 아웃됐는데 이 3인방 중에 한 분인 이제 의원님께서 공천을 받았단 말이에요. 아유 쉽진 않았지. 김종인 대표가 막 휘두르는데 어떻게 본인만 공천을 받았을까? 뒤로 뭔가 사부작했습니까? 모르겠어. 사람을 나쁘게 봐. 마지막까지 실제 이해찬 그 전 총리님하고 제가 이제 남아 있었죠. 그래서 그렇죠. 마지막에 이제 이해찬 전 총리님은 이제 공천이 안 되시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됐는데 얼마 전에 이제 이해찬 전 총리님을 한번 뵀어요. 예. 그냥 이렇게 사석에서 강의 끝나고 편하게 뵀는데 맞는가는 모르겠지만 이해찬 전 총리님이 저보고 농담처럼 실제 농담이죠. 우리 전 의원이 그때 인질로 잡힌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실제로 제 가장 마지막에 공천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공천을 배제해야 될 사유를 정무적 판단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 정무적 판단이 뭔지 정말 몰랐고.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뭐. 이제 그러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저도 궁금하잖아요. 이 정무적 판단이 뭐냐. 그랬더니 이제 친노의 핵심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 전에 국민의당에서 사실 좀 말이 안 되죠. 다른 당에서 우리 당의 더불어민주당에 공천을 안 해야 될 사람 명단을 발표했어요. 네. 두 번에 걸쳐서. 근데 첫 번째 할 때도 이제 저를 그러니까 공천을 안 해야 될 친노 핵심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공천 기준에 무슨 친노 핵심이라는 게 있는 줄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에 결정됐으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끌었잖아요. 굉장히 좀 스스로는 마음을 좀 졸였겠네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려도 부당하다 생각했고 이제 제가 정말 안타깝게 좀 생각한 것은 제가 이제 친노 패권이 안 되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위해서는 공천 제도가 투명해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패권이 아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믿지를 않아서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표 시절이나 저도 이제 다른 뭐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참여할 때는 제도적 공천, 시스템 공천을 이야기했거든요. 예. 공천 제도를 시스템화하거나 제도화하면 절대 패권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다. 그리고 개파 개보라는 게 결국은 공천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시스템 공천을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권리당원이 몇 프로 또 대의원이 몇 프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제도화를 만들어 놓으면 굳이 사람들이 개파 개보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패권이 아니란 이야기도 하면서 시스템 공천, 제도 공천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당이 비대위 상황이 되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허물어져 버렸던 것이 저는 굉장히 당시에는 안타까웠죠. 그러면 그 속설대로 삼철이 뭐 문 대표 뒤에서 막 움직인다. 이런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무튼 삼철 중에서 늘 이야기하지만 가장 억울한 사람이 이호철 전 수석입니다.
그분은 정말 정치하고 무관하고요. 그러니까 90년대부터 뭐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그랬지만 많은 분들이 정치하라고 할 때 절대 안 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도 그렇고. 그런데 삼철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잊어버릴만 하면 이렇게 나오고 잊어버릴만 하면 나오고 얼마 전에는 저는 진짜로 코미디라고 생각하는데 그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그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분이. 그랬었죠. 예. 그때 그 윤건영 씨하고 몇 사람들이 했는데 그분은 애초에 출마할 생각도 없는 사람인데 불출마 선언까지 한 것은 저는 정말 코미디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삼철 그런 부분에 대한 프레임도 전혀 맞지 않는 현실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그러면 이호철은 전혀 그런 의도가 없는데 나머지 두 철은 그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 저는 이제 현실 정치인이잖아요. 예. 그리고 또 어찌됐든가 양영철 네. 그 전 비서관은 그 문재인 대표의 책도 쓰고 또 그렇게 본인으로서 뭐 조언도 하고 뭐 이런 근데 역할도 뭐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분도 정치권에 들어오려고 마음을 먹었었습니다만 결국 이런 비판 때문에 못한 거고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본 거죠. 그렇습니다. 그 삼출로 안 묶이려면 이름을 바꿔야겠네. 뭐, 알겠습니다. 뭐 어디 전해 뭐 그렇게. 자 그러면은 옛날에 거기까지만 하고 자 이번 선거 사실 경기도당 위원장 선거 가장 중요한 선거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뭐 다른데 뭐 여성위원장 선거라든가 청년위원장 선거라든가 별로 불 끄트지가 않아. 그렇게 핫한 에? 이슈들도 없잖아요. 여기는 주류 비주류가 정확하게 격돌했어. 정면승부야? 정면 승부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 저 친노 중에 특히 친문 팬 여러분들 우리를 미워하지 말란 말이야. 우리처럼 친노를 이렇게 해준 사람이 어딨어? 아니 저기 친노를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는 친노라고 욕도 먹고 친노들한테는 친노 욕한다고 욕도 먹고 비노라고 욕 먹고 진짜 또. 짜증나게 진짜 정권거철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니까 너무 비난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왜 요즘 욕먹는 거 좀 지쳤어? 아니 좀 합리적인 욕을 먹고 싶다. 부당한 욕들이 많아. 내가 무슨 야, 욕은 원래 부당해. 아니, 너무 부당해. 뭐 이재명이랑 친하다고 이재명 인사까지 관리한 야이씨 이게 말이 되냐? 근데 솔직히 이재명 시장 사적으로 만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공적으로 그냥 이렇게 무슨 뭐 안가에 오시거나. 그렇게 만난 거 콘서트 하거나 한 5번 되거든요. 네. 문재인 대표도 나랑 5번 만났어. 그렇게 네. 되면 그럼 나 뭐 문 대표 뭐 정권 바꾸면 내가 거기 가서 막 전화를 휘두르냐? 너 말도 안 되는 소리. 정치적 욕심 때문에 EJ 한다는 소문도 있던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냐고. 저는 쟤는 정치적 욕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정치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안 된다고 말하잖아 스스로. 내가 이 기회에 조금 해명을 하면 나 스스로도 오늘 전해스러운 해명했으니까 예. 이재명 시장뿐만이 아니고 뭐 저랑 친하다고 알려져 있는 국회의원들 또 여기 와서 당선되신 분들 단 한 번도 제가 먼저 연락한 적 없습니다. 사석으로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방송에서 이게 농담처럼 해도요. 그걸 믿어? 믿는 거지. 네가 김영호 의원한테 그 어린이집 얘기했다고 진짜로 거기다 로비한 줄 알잖아. 세상에 청탁을 200만 명 듣는 방송에 한 청탁도 그게 청탁이냐? 나 참 씨. 이전 에피소드에서 유일한 박사가 자기 독립운동한 거 얘기 한참 여기 오랫동안 안 하시고 결국에 나중에 드러났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그 골든벨 울린 학생이 왔는데 오늘 우리한테 왔어. 예,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냥 지금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는데 갔어. 내가 볼 때는 EJ 청취자라면은 이러한 것들을 좀 더 발굴해내고 좀 더 칭찬해줘야 되지 않을까. 아니 제가 예. 그 청년한테 이름이 뭐예요 했더니 권민성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골든벨 학생입니다 이러더라고. 오늘 어떻게 왔어 그러니까 혼자서 그냥 듣고 싶어서 그래요? 왔다고. 예. 그 어디 지역이? 판교고등학교라고 합니다. 판교고등학교에서 골든벨 울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저기 더민주당 당원이면은 경기도당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맞네. 경기도니까. 예. 방금 전까지 별로 중요하신 관심이 없으셨다가 그 얘기하니까 이제 눈빛이 바뀌었어. 중요하신 부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류 비주류 대결 구도가 명확하게 이루어져서 관심이 많은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미리 좀 예단해 봅시다. 예측. 승패 말입니까? 네, 그럼 승패지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제가 이기지 않겠습니다. 답이 너무 뻔한 질문을 했어. 아니 근데 이원주 의원의 어떤 그 세가 예상외로 강하다. 스킨십이 너무 좋다. 이런 평도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인지도도 꽤 높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 의원이 나오신다고 그래가지고 검색을 좀 해봐요. 이렇게 그래서 메타 검색을 해보니까 노출이 많이 되는 빈도가 있잖아요. 예. 이원주 의원이 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손쉽게 의원님께서 승리할 줄 알았는데 지금 글쎄 구도는 까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이제 주류 비주류 말씀하셨는데
근데 원래 주류는 당권을 지는 경우에 주류 아닌가요? 그런데 근데 왜 주류죠? 네네네네. 네, 일단 이제 그 구도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친노비는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승패는 당연히 모든 선거는 끝까지 이제 개표를 해봐야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주 겸허하게 경기도 지역을 누비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 전해철 탐구 전에 예. 돌직구 하나 날리고 시작합시다. 예. 자, 지금까지 뭐 당의 부담 혹은 뭐 문재인 대표에 대한 뭐 어떤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잘 나서지 않고 당직도 맡지 않고 그렇게 지내셨는데 갑자기 경기도당 위원장 출마를 선언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전해철이 욕심내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때 당대표에서도 친문 직계라고 하는 사람들이 안 나온 이유도 결국은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 후보가 될 거니까 당권도 잡고 후보도 되고 하면 또 무슨 뭐 친노가 다용 이런 소리 나올까봐 조금 피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왜 친노라고 불리는 전해철 의원이 경기도당 위원장에 나왔냐 안 나와도 되는데 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게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친노를 가치라고 생각을 한다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당의 일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경쟁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오히려 비선에 있으면 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명직이나 임명직은 탕평을 해야 되고 또 적절하지 않은 그 인사는 피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지 몰라도 선출직이라는 것은 나서서 경쟁하고 경선에서 판단받는 거거든요. 그걸 마다할 필요는 없고 그다음에 이번 그 도당위원장을 굉장히 이제 과대하게 생각을 하는데 아시지만 지금 최고는 10분을 뽑습니다. 10명을. 권역별로 5분이고 부분별로 5분을 뽑거든요. 경기도당 위원장이 최고위원 되는 것은 이 권역별로 뽑는 5명 중에서 1명인데 그것도 경기도당 위원장이 바로 최고위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17개 시도당 위원장 중에서 5명을 뽑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경기도는 경기, 인천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게 되지만 그리 본다면 10명 중에서 1명의 최고위원이고 그것도 한 명도 권역 17개 중에서 그 5개로 나눈 것 중에 한 명을 뽑는 최고위원인데 그런 선거에서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전 대표와 친하다 해서 그만두거나 아니면 또 뭐 덜 친하다 해서 하고 이거는 저는 정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대표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나온 분들이 다 역량이 있고 다 생각이 있고 준비했던 분들이 나오는데 그분들이 이번에 나온 것이 마치 진짜로 친노 또는 뭐 주류 이분들 빠지고 나서 나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가 않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인위적인 설정 자체가 문제다. 그런 게 자꾸 악의적인 프레임을 만드는 거고 하고 싶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나와서 경쟁하고 경선하는 것들은 정말 그건 문제가 없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이제 문재인 대표가 해서 무슨 모든 걸 다 독식하는 구조가 돼야 된다면 고려나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피해야 되겠지만 전혀 그런 것이 않는 상태에서 이런 프레임을 만드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그런 프레임은 도대체 누가 만들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노 비노의 프로그램이 저는 원래 당 밖에 어찌 보면 좀 나쁜 구도를 만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활용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새누리 쪽에서 특히 어느 경우는 그 프레임이 저희 당 안에서 이렇게 인용되는 것을 보고 정말 이 프레임의 구조라는 게 참 무섭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갑니다. 그중에 한 분이 이현주 의원인가요? 아 그러지는 않고요. 근데 참 친문이 그놈 프레임 때문에 비선에 있어도 욕먹고 실세를 잡아도 욕을 먹고 그러니까 참 난감하시긴 아무것도 하면 안 돼. 네. 숨쉬어도 안 돼. 그냥 이 세상에 없어져야 되는. 그러니까 사실 저도 가장 힘들었던 게요. 그 비선 실세 이야기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이제 당직을 잘 못 맡고 물론 이제 제가 초선이었고 당직을 맡을 계제가 안 돼서 이제 그랬겠지만 못 맡고 있을 때 비선 실세 이야기가 정말 너무 어찌 보면 듣기 싫었고 힘들었던 그런 이야기였죠. 예. 근데 이 경기도당 위원장에 나간다고 하니까 혹시 문재인 전 의원께서 뭐라고 코멘트를 한다든지 그런 게 있었나요? 혹시라도. 에이 왜 자꾸 곤란하게 만들어? 아 예. 그 전혀 그러지 않고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제 뭐 의논 말씀보다도 지나가는 이야기로 했고 거기에 대해서 다 열심히 하는 게 좋다. 예, 이런 덕담입니다. 그분은 그런 말씀 잘 안 하셔. 좀 했으면 좋겠어. 네, 잘 안 하시니까 문제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인물 탐구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자,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당신의 장 속에 잠자고 있는 숙변, 매일매일 고통받는 변비, 과민성 대장, 이제는 놓아주십시오. 미궁 장사랑은 식이섬유, 알로에, 발효효소 등을 주원료로 한 자연주의 천연식품으로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식약청 허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남녀노소, 좌파 우파, 흑인 백인 모두에게 미궁 장사랑이 빅동의 추억을 찾아드립니다.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요즘 스마트폰 게임들이 재미가 없다. 고스트, 포카 다 좋은데 한 판 한 판 칠 때마다 너무 오래 걸린다. 좀 더 스피드 있게 진행되는 게임은 없을까? 그래서 출시했습니다. 도신 섰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작스게임입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출시한 도신 섰다 게임을 소개합니다. 저희 게임은 간단한 룰, 빠른 진행의 섰다를 온라인으로 만든 성인용 화투 게임입니다. 특히 EJ 청취자분들을 위해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쿠폰 입력 코드에 EEJ라고 입력하시면 3만원 상당의 아이템을 무료로 지급해드리니 많은 다운로드 부탁드립니다. 같은 EJ 조합원이 만든 게임인데 구글 서버 트래픽 폭풍 한번 시원하게 쏴주세요. 지금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도신 섰다를 검색하셔서 다운로드를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이폰 런칭은 준비 중이며 미성년자는 다운로드가 불가한 게임입니다. 자, 이름을 보니까 상당히 독특한데, 호남에서 태어나서 학교도 호남에서 다녔는데, 뒤에 이제 성인으로 생활은 경상도에서 했어요? 예. 어떻게 된 겁니까? 중학교까지 목포에서 다니고요. 고등학교를 마산에 가서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태어난 그러니까 것도 호남이에요? 목포고요. 예, 목포에서 태어나서 목포에서 계속 생활을 하다가 중학교까지 마치고 고등학교를 이제 마산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예. 그럼 지역적 차별을 바로 느낄거든요. 바로 밑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지역 감정이라는 것을 정말 피부로 느꼈죠. 예. 그러니까 지역 감정이라는 게 정말 근거가 없다라는 걸 피부로 느꼈죠. 어디 출신이다 그러면 먼저 이렇게 나오는 질문이나 선입견들이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 감정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제 많이 생각을 했고 그게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또 친구들이 이제 굉장히 대학 사회 때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이제 호남이 많고 또 경상도도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많이 생활할 수 있었고 제가 이제 민정수석 공직을 할 때 민정수석이 인사 검증이나 이런 걸 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우병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히 이제 지역 배분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인사할 때는. 그런데 그럴 때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좋은 의미로는 제가 이제 지역 감정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벗어나 있는 자유로운 것이 되고 또 어찌 보면 이제 사람들이 볼 때도 그러고 저 스스로도 지역이라는 이 선이 정말 근거 없는 거다라는 것을 아주 이제 피부로 느낄 수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 지역 감정 또 지역 정치 폐해를 하기 위해서 온몸을 평생으로 바치셨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영향도 많이 받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을 잘 이렇게 같이 제가 모시고 갈 수 있었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이 좀 소외돼 있고 호남에 대해서 과도한 편견이 있는 건 또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감정이 전혀 근거가 없다 해서 호남이 어렵고 소외된 부분이 다 또 없어서는 안 되고 실제로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죠. 우리가 팟캐스트에서 늘 얘기했지만 이건 지역 차별이 아니라 호남 차별이지. 호남 차별이 있었죠. 예. 근데 민정수석 얘기하셨으니까 지금의 이 우병우 사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좀 구분해서 보면 인사검증 실패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특별감찰관의 대상이 되는 허위공직, 허위재산 신고를 했다든지 또 아들 보직 문제가 있고 그러고 나서 형사적인 문제, 비명령을 했다든지 또 농지법 위반했다 이렇게 좀 구별해서 본다면 일단 인사검증 실패는 그럼 명백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민정수석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한 거죠.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진경준 전 검사장이 100억대 주식을 가지고 있고 이 주식이라는 게 비상장 주식을 취득해서 갖고 있다 그러면 이례적이잖아요. 그럼 이례적이면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봐야죠. 당연히 확인을 해봐야죠. 그런데 어느 언론에 보면 저작권 뭐 이런 것들이 없어서 못했다지만 그거야말로 정말 안 맞는 게 인사 대상자들은 오히려 다 가져옵니다. 자료를. 안 가져오라 해도 해명서를 오래 가져와요. 그러니까 납득할 수 없는 또는 좀 의혹이 생기는 것은 바로 물어보면 다 가져오고 거기에 대해서 검증하는 것은 의무를 소홀히 하려고 하면 몰라도 안 되는 거여서 저는 검증 실패는 분명하니까 그게 고의든지
봐주려고 해서 봐주든지 아니면 실수로 봐줬든지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라고 이제 형사적인 거나 이런 거는 앞으로 수사에서 바뀐다 하더라도 이미 인사검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또 하나는 특별감찰관 개시를 했잖아요. 네. 개시하려면 상당히 좀 근거가 있을 때 개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법으로. 신빙성이 있고 특정됐을 때 특별감찰관 감찰이 시작되는데 그 감찰이 시작됐다는 것은 약간은 그래 어쨌든 신빙성이 있는 문제니까. 마치 일반 형사사건 때 사전 구속영장이 나가는 것처럼 그렇죠. 정황과 근거와 이런 것들이 확인됐을 때 나가는 거죠.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사는 고발하면 누가 고발하면 무조건 이제 한다 하지만 특별감찰관은 개시 요건이 있는데 이 특별감찰관이 사실은 민정수사 관할에 있는 거거든요. 업무 범위에. 그런데 업무 범위에 있는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개시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백한 인사검증 실패라 그러면 그 자리에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혹시 그 의원님께서 민정수석 하실 때는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다 그렇게 정직하고 그래가지고 먼저 이제 의혹이 있을 것 같은 건 먼저 갖다 줬지만 지금은 수구 세력 전체가 다 그 모양 그 꼴이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 파헤쳐야지. 검증은요, 제가 보기에 자료의 문제는 아니고 판단의 문제입니다. 자료는 다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느냐. 이걸 과연 뭘로 보느냐.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 판단이 어려운 거고 그 한번 인터뷰에 보면 당시에 그 실무팀에서 이 문제가 있다고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했다는 이런 게 이제 언론 보도에 약간 있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더더군다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 판단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 혹시 있었나요? 그 민정수석 재직하면서 그 본인과 좀 관계가 절친한 사람이었는데 파보니까 이런 이런 경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날린 좀 됐는데. 경우라는 거 혹시 있나요? 굉장히 많고요. 그래요? 많으세요? 아 이게 진짜 수구 세력과 그렇지 않은 세력의 차이일 수 있다니까. 아니 그런데 사실은 어느 정도 기득권 올라가고 재산이 많아지고 하면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아예 포기하잖아. 이번 생에 글렀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판단의 문제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게요. 공직기강 비서관이 있고 그다음에 민정수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는 팀제로 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팀이 논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팀 의견을 주는데 그러면 다수 소수 이렇게 의견을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판단할 수 있게. 그런 시인테크까지 만드는 이유가 판단의 문제인데 지금 이거는 100억대 주식이 있는데 그걸 그냥 넘어갔다? 그거는 도저히 책임을 면할 수 없죠. 그것도 있고 이제 본인의 어떤 의혹도 있고 말이죠. 또 이런 의혹이 있는 사람이 지금도 계속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추천한 검증한 인사를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물러날 것 같은데 하여튼 대통령은 저렇게 고집을 이게 믿을 수 있는 감찰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렇죠. 예. 그럼 인사검증 시스템의 책임은 그렇고 그 다른 문제들은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형사적인 농지법이나 이제 그 처가 회사의 배임 횡령 문제는 앞으로 이제 형사적으로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특별감찰관이 하고 있는 그 감찰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곳에서 감찰도 개시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잘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시 우리에게 돌아갑시다. 자,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를 마산에서 나오고 고대 법학과를 가셨어요? 그렇습니다. 왜? 처음부터 나는 변호사나 검사나 이런 게 되고 싶었습니까? 그건 아니고 아니, 애초는 점수대로 그냥 갔어요. 불문과를 좀 생각이 있었죠. 불문학도가 되는 것을 고등학교 때 설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때 당시 선배들이 원했던 그 낭만적인 대학생활 이런 거 꿈꾸신 건 아니죠? 네, 아무튼 제가 불어를 굉장히 조심했습니다. 좋아했습니다. 고시 1차도 불어로 쳤거든요. 그래서 불어를 생각을 했는데 그 마산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민주화에 이렇게 의식이 앞선 도시입니다. 그렇죠. 그 3.15 부정선거에 의해서 마산 의회가 생기고 실제 그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분들이 당시에도 제 고등학교 때도 같이 공부도 하고 그래서 마산 부산 그때도 사태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은 의식이 앞선되어서 자연스럽게 고등학교 때부터 많은 친구들이나 또 선후배들하고 이렇게 공부도 하고 하면서 이제 법학과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법시험에 치기로 한 그 이유는 뭐예요? 계획이라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학과 가서 어찌 보면 당연한 길이 이제 사법시험을 치는 거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다른 것보다도 정의의 실현 이런 생각을 해서 사법시험을 쳤는데 이제 정확하게 뭘 많이 알고 사법시험을 친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법학과여서 그런 법조인의 길을 가야 되겠다. 또 정의를 좀 실현하는 길을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사법시험을 쳤습니다. 솔직히 맞는 답변이 나올 거는 기대를 안 하고요.
여쭤보겠습니다. 정의로운 법관이 목표였습니까? 사회 기득권층이 되는 게 목표였습니까? 제가 기득권층이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진짜로 농담으로 할 때는요. 왜 고등학교를 마산으로 갔냐 그러면 네. 제가 농담으로 좀 가서 설명할 때는 제가 중학교 때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의 폐해는 지역 감정이다. 그 지역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를 마산으로 갔더니 실제로 600명 중에서 한두 명 정도였거든요. 호남이. 그래서 어릴 때부터 지역 감정 폐해를 제가 잘 느끼고 정치를 하게 됐습니다라고 이제 엮어 넣는 거예요, 이제. 아유, 저희가 지금 한 농담입니다. 200 몇 회 하는데요. 그 얘기를 매일매일 하는 놈이 하나 옆에 있어가지고요. 그건 뭐 엮어 넣는 거였고. 자, 사법시험 합격하고, 어떻게, 연수원에서는 성적은 좋았나요? 뭐 썩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법무법인 해마루. 예. 여기는 굉장히 귀에 낯익은 듯한 곳이에요. 어떤 곳입니까? 예, 아주 훌륭한 선배분들하고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님도 계셨고요. 근데 애초에 만들 때 노무현 대통령님은 창단 멤버는 아니시고 네. 그 천정배 의원님하고 그 임종인 전 의원님 그리고 이덕우 변호사님 이분들 이렇게 해마루 만들었고 뒤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부산에서 서울로 변호사를 옮기셨습니다. 옮기려고 할 때 어느 사무실을 갈까 실제로 굉장히 이렇게 망설였는데 이제 민변 개통의 사무실은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셨고 그래 찾다가 이제 해마루에 들어오셨고요. 그래서 그 선배분들하고 제가 이제 변호사 시작할 때부터 같이 했었습니다. 그러면 노 대통령하고 인연은 법무법인 해마루에서 처음 된 건가요? 그렇죠. 그 전에는 이제 민변 이렇게 알았던 거고 그래도 본격 인연은 그 해마루에서 같이 변호사하면서 그래도 뭐 됐습니다. 같이 변호 활동하면서 어떤 뭐 인품이나 뭔가 반했기 때문에 계속 같이 간 거 아니겠어요? 일단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은 이제 많이 밝혀졌지만 실제로 굉장히 창의적인 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법원 판례가 있다 해서 그걸 소송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대법원 판례도 바뀌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그 소송을 해서 실제로 이제 대법원 판례도 바꾸는 집단 소송을 이기기도 했는데 소송에 대해서도 그러고 예를 들면 사무실 같은 경우에도 그때 90년 초인데도 업무관리 시스템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고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당시 사무실은 겨우 뭐 컴퓨터라는 것도 별로 없고 뭐 타자기로 준비서면 치고 할 때인데도 고객들 또 사건을 이렇게 연계해서 고객을 어떻게 관리할까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정도로 굉장히 창의적인 모습을 많이 보셨죠. 그럼 노 대통령께서 그 이후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관리 프로그램 것도 많이 유명해졌어요. 이지원을 만드셨죠. 네, 그거는 뭐 저희가 알고 있는 설화처럼 한순간에 떨어진 게 아니라 옛날부터 그게 쭉 해오셨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죠. 예. 이지원은 이제 90년대 초에 만들었던 업무관리 시스템에 비하면 엄청나게 개량된 거지만 사실은 태초 시작은 저는 처음 시작은 거기에서 기반했다고 생각합니다. 80년대 후반에 사법고 시작하셨으니까 이때는 변호사 돈 잘 벌 때거든. 지금이야 뭐 변호사 뭐 돈 못 버는 시대지만 그런데 왜 민변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셨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해마루가 실제 그렇거든요. 해마루 변호사들을 같이 한 이유가 전부 이제 민변 변호사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시국 사건이나 이렇게 하면 개인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고인 숫자도 많고 또 혼자 하면 다른 사건을 전혀 못 해버리니까 합동이나 법인을 하는 게 이제 필요해서 말씀드린 대로 해마루나 이렇게 이제 민변 개통의 그 변호사들이 모여서 합동 또는 법인을 만들었던 거고요. 저는 이제 당연히 어찌 보면 민변 그런 사무실로 갔습니다. 이제 군법무관 3년을 마치고 나서 근데 연수원 때부터 이제 그 학회라든지 또 같이 했던 쭉 동기분들, 동료분들이 있어서 뭐 별 망설임 없이 민변 쪽으로 갔던 게 어쨌든가 대학 때 많은 부채의식이 있는 거죠. 저희 80년대 학번들이. 그 민주화에 대한 부채의식도 있고. 좀 아직은. 한 빵에 한번 안 갔다 오셨어요? 저는 안 갔기 때문에. 그래서 부채의식이군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민변 역할을 하셨고. 그 사실 전해철 의원 이름이 가장 이제 좀 언론에 회자됐던 경우가 그때 왜 2002년 이제 대통령 선거 직전에 노무현 대통령 인기가 확 떨어졌을 때 거의 이제 밑바닥으로 이제 추락했을 때 그때 당시 전해철 변호사가 변호사들 여럿을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는 노무현을 지지한다 이 지지성명 발표하면서 이름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노변모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노사모 말고 노무현을 사랑하는 변호사 모임이었는데 이 노변모가 실제로 그 전문가 집단으로는 처음으로 지지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돈도 그때 5천만 원을 모아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어찌 보면 정치판에 온 게 그게 처음인 거죠. 그 전에는 이제 민변에서 계속 변호사를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노무현 대통령 지도 너무 떨어지니까
그럼 이제 변호사들이랑 모아서 전문가들 지지 선언하고 나서 그거 바로 하고 나서 그때 이제 당과 좀 이렇게 괴리돼 있었어요. 떨어져 있었어요. 당이 전폭적인 지원을 못 받고. 네. 그래서 이제 그 후보 캠프 안에 법률 지원단을 맡아서 주로 이제 민변 변호사들이지만 한 20분 정도가 자원봉사하는 법률 지원단 활동을 했는데 그걸 운영을 제가 간사로서 했었죠. 그 변호사 집단 하면 당시 뭐 대한민국 최대 엘리트 집단인데 아니 뭐 고졸 뭐 이 사람 뭐 그런 거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까지 모으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민변 변호사 분들한테는 당시에 노무현 후보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민변 활동도 많이 하고 또 시국 사건도 노무현 대통령이 아주 많이 하셔서 그러니까 민변 변호사들한테는 절대적인 지지가 있었고 제 기억으로는 그때 한 50여 분이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 노벤모라는 것을 그때 할 때도 이제 뭐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지해줘서 크게 뭐 제가 그 서명 받고 그 모금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그래도 속으로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 드리냐면 제가 알고 있는 이 박사 대학도 알고 있는 분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친노를 지지하고 노무현 대통령 정말 사랑하시고 그런 분인데 당연히 서울대를 나오셨고 그런 분인데 술이 취해가지고 아이 그만해. 뭐 서슴없이 학력 차별 발언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왜 나는 서울대인데. 넌 뭐, 야, 뭐, 응? 뭐 그렇게 하시더라고. 우리 서울대 뭐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죠. 굉장히 운영 갸우뚱했어요. 운영 중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제가 아는 그런 분들도 뭐, 나 고대야 그러면은 너 고대야? 일로 와 후배 일로 와 옆에 앉아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사실 그게 아예 없다? 라고 저희가 뭐 이렇게 들으면은 들을 수 있지만 정말로 없었다? 아이, 뭐 고대는 뭐 고대 나오면 기자도 못하는 고대. 고대 비하하는 겁니까? 이회창이 그렇게 발언 내가 안 했어? 이회창이 그렇게 발언했지?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주류 사회로부터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약간의 그러니까 뭐랄까요 배탁 그런 것들은 좀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당시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노벤모라는 그 모임 자체가 이제 민변의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별로 못 느꼈다 이런 말씀드린 거죠. 자, 청와대로 대통령이 가져간 겁니까? 아니면은 본인이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막 쫄랐습니까? 예, 뭐. 웃음이 너무 어색하신데요 지금. 예. 아니 이런 질문을 할 때 당연히 제가 유리한 대답을 해야 되니까.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냥 뭐 아니면 이심전심 이렇게 해서 그냥 뭐 얘기도 않고 쪼르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됐을 수도 있잖아요. 네, 최초는 제가 민정비서관으로 갔었죠. 네. 네. 앞서 주위에 있는 분들이 좋은 분들이 많이 추천을 해줘서. 추천을 했어. 예. 그럼 가실 때도 그 이제 의원님께서도 한 번의 어떤 재고나 이런 것도 없이 바로 이제 콜이 오자마자 오케이 가겠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아니면 고민 아니면 몇 번의 이렇게 재고를 하시고 가신 경우입니까? 뭐 적절하지 않은 직책이어서 제가 한 번 안 간다고 한 적이 있고. 한 번이요? 예. 이후에 이제 그 민정비서관은 그럼 뭐 제가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랬죠. 한 번 거절한 거는 그냥 덥석 받으면 모양새가 좀 그래갖고 거절한 거 아닌가 싶긴 한데. 넌 너무 이렇게 사람을 모셔놓고 사람을 나쁘게 만들어. 민정비서관으로 가셨잖아요. 예. 이것도 누군가가 추천을 했고 검증을 수석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시 민정수석이 누구였습니까? 제가 이제 민정비서관 할 때는 박정규 전 수석님이었어요. 박정규 수석이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 1년 하고 그만두시고 쉬고 계실 때 그 후임 모셔가지고 그때 제가 민정비서 들어왔죠. 그러고 나서 다시 문재인 대표가 민정수석으로 오셨고 제가 이제 같이 근무하다가 그걸 민정수석 자리를 맡아서 제가 이제 후임으로 다시 했죠. 어떻게 보면 승진이잖아요. 네. 근데 의원님께서 민정수석 지낼 때 참여정부 엄청 힘들 때였습니다. 사방팔방에서 공격하고 당에서도 막 공격하고 이랬을 때 굉장히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나 같으면 더러워서 안 한다고 사표 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당시 뭐 대통령의 고뇌라든가. 일단 이제 민정수석 업무와 관련해서는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굉장히 철학이 있으셨잖아요. 그냥 권력기관 제자리 찾기라 그래서 그 크게 뭐 어려운 것이 아니라 권력기관 검찰, 경찰, 국세청 이렇게 힘 있는 기관들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권한만 해라. 이걸 이제 아주 일관되게 이야기를 해서 많이 됐잖아요. 그 권력기관 남용이란 거는 거의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게 당시 민정수석 할 때 이제 가장 큰 거였고요.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때 여러 가지
그 현안이 많았습니다. 연정도 있고 또 원포인트 개헌도 있고 이제 고비고비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일관됐던 것은 아무래도 대통령께서는 이 가장 크게 정치 문화를 좀 바꿔보려고 한 것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그 정치 문화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대통령의 권한이 좀 과도하게 돼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가장 크게는 여야가 협치라든지 대화가 잘 안 돼서 이걸 이제 좀 해결해 보겠다 이런 게 굉장히 컸던 게 정치 문화를 바꾸려고 했던 게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 들어가기 전에 이 언론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 계셨어요? 예. 혹시 생각나는 사건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거. 그렇죠. 그 의문사 할 때 우리 그 누구죠? 더봉 낙산했던 장준하 선생 사건도 있었고요. 또 그 국정원에서 조사받다가 했던 최정길 교수님 사건도 있고 많이 있었죠. 근데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것도 자료들도 거의 살아있지 않을 테고 예. 뭐 증언해줄 사람도 잘 없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하게 된 게 이제 제가 그 과거사 관련해서 사건을 많이 좀 관심도 있었고 변호사 할 때 사건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많이 하려고도 했었고 합니다. 예를 들면 수지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걸 제가 이제 뭐 형사, 민사 이렇게 다 대리를 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과거사에 대한 판결을 뭐 이렇게 만든 것도 있고 변론을 많이 하고 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의문사위원회 위원을 하면서 참여해서 했는데 가장 큰 게 이제 입증하기 어려운 거죠. 뭐 몇십 년 전의 이야기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걸 어떻게 입증하냐가 가장 어려워서 그에 따른 이제 조사관들이나 굉장히 헌신적인 분들이 찾기도 하고 또 여전히 미제로 남아도 있었지만 가장 큰 거는 그것도 이제 노 대통령이 이야기하셨던 건데 우리 사회가 좀 건전하고 정상적인 사회가 되려 하면 한 사람이라도 한을 갖고 있으면 그거는 상식적이고 건전한 사회가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비록 소수로 하더라도 과거의 어떤 피해나 특히 국가 권력에 의한 이런 피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사회가 그걸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상식적인 사회, 건전한 사회에 갈 수 없다. 이제 이런 일념에서 이제 DJ 정부에서 시작했지만 참여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과거사 문제를 많이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저도 그 참여정부 시작하기 전에 과거사 관련 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었죠. EJ에서 다 다뤘던 사건들이야. 수지킴 사건은 가족 대리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 가족 대리 했었고. 네. 뭐 역사의 현장에 살아계셨네. 참 참여정부 그리고 그 국민의 정부 때 과거사를 밝히기 위한 그 노력들은 정말 잘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또 이명박 정권 때 다 뭐 합리화니 어쩌고 해가지고 다 줄여버렸으니. 그러면 그 청와대에서 나온 것은 대통령과 같이 나오신 거예요? 제가 이제 2007년 그러니까 12월 네. 2개월 남겨두고 그때 18대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위해서요. 그 3명의 수석이 나오면서 출마를 했습니다. 네. 박남준 그때 이제 인사수석이 지금 인천의 의원이죠. 박남준 의원, 저 그리고 윤승영 홍보수석, 인사민정 그 홍보수석 3명이서 독수리 삼형제처럼 용감하게 딱 2개월 참여정부 2개월 남겨두고 나와서 출마해서 세 사람이 장렬하게 다 떨어졌습니다. 다 전사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정권 재창출을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미안한 감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야당 지지자들에 대해서. 그래도 어쨌든 계속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제 책임 또 어떤 비난에 대해서 당연히 자유스러울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출마할 때도 저희들이 이제 그 출마의 변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좀 못 있다 이룬 그 참여정부의 철학을 그런 철학을 한 번 더 이루어보고 싶다라고 이제 사실은 그때 엄청난 비판을 많이 받던 때였거든요. 그 평가에 대해 참여정부의 평가에 대해서 그는 뭐 우군이든 나고이든 막론하고 그래서 그 평가가 지나치게 저는 좀 가혹하다 생각을 해서 좀 정당한 평가를 받아보고 싶다. 그리고 그 국정 철학을 좀 이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출마를 했는데 문제는 그때 다 떨어져 버려서 제일 큰 아마 문제는 정권 재창출을 못했다는 이 비난에서는 자를 수 없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채의식은 당연히 갖고 있을 테는 그 것이고. 가혹한 평가를 우리 우군이 등에 칼을 꽂았을 때 그 심정은 어떠셨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죠? 뭐 왜 그 노무현 대통령에게 뭐 비난을 했던 게 같은 당에서 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또 대선 후보에 나왔던 사람들은 뭐 대놓고 비판했었고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지 그런 거 보면서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권 재창출을 못한 것 어찌 보면 이제 무력하게 져버린 거에 대한
당시에 국정을 운영하던 이제 참여정부의 많은 분들의 책임은 절대 피할 수가 없는 거죠. 면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부분 이제 맞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잘 극복할까, 또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잘 회복할까, 이제 그런 고민들을 했던 거고, 과정에서 굉장히 서운한 거는 많이 있었죠. 많이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다 대응하기도 어려웠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있었던 거고, 이제 그런 어찌 보면 굉장히 안타까웠던 그때 시절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그 빚을 좀 갚으세요. 정권 다시 갖고 와가지고.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18대 때 떨어지고, 예. 19대 때 당선되셨죠. 그래서 국회로 들어가서 초선 의원이 됐는데, 그 지역구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세월호 사건 터지고, 그 태스크포스 팀 야당 간사 하셨어요. 예. 그랬는데, 세월호법 여야 합의에 실망해서 실무협상 참여하지 않겠다며 보이콧 선언도 했습니다. 당시에 이 세월호법 여야 합의를 주도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야, 이씨. 나 지금 웃음 참느라고. 아유. 당시 실무협상 왜 이렇게 참여 안 한다고 했습니까? 그만큼 실망스러운 협상이었나요? 그건 이제 굉장히 과정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실무협상을 제가 공식적인 협상만 56회인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 상대방이나 이런 분들도 다 바뀔 정도였는데, 이제 먼저 가장 크게는 이 수사권 기소권을 이제 가족분들이 많이 요구를 했고요. 네. 거기에 따른 대안이 특별검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검사가 수사권 기소권에 대한 대안이었기 때문에 이 특별검사를 어떻게 임명하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였죠. 네. 왜냐하면 수사권 기소권을 포기하고 이걸 받은 거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그 상설특검법에 의하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이 굉장히 좀 야당한테는 불리하게 되어 있는 구조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별검사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는 그 협상, 그리고 가족들 설득, 또 가족총회 가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이제 가족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니까 그게 이제 조금은 안타까웠던 거고, 뭐 저로서도 그 책임에 또 자유스러울 수가 없어서 뭐 제가 이제 TF 간사했던 그 협상 대표도 못하겠다 이제 이렇게도 이야기했는데, 그 이후에 또 다행스럽게 다 전체적으로 합의가 돼서 통과돼서 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과됐던 게 진상규명에 관한 법, 그리고 이제 지원에 관한 법이 통과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찌 보면은 다 가족분들도 양해하고 잘 왔는데, 지금은 있는 법도 정부 여당이 안 지켜버리니까 어제까지 그 특조위원장 단식하고, 이제 어제부터는 또 의원들 또 릴레이 단식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사실은 이제 법을 이렇게 제가 이제 제 이름으로 대표 발의하고 했던 제 입장으로서는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법이라도 좀 잘 지켜서, 아까 우리 과거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중요한 것은 진상규명이고, 그 진상규명이라는 것이 돼서 납득이 되면 어떤 결론이든 간에 그러면 이제 거기 관여되는 또 관계 있는 분들의 한을 풀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같이 진상규명을 하다가 말아버리면 그 한이라는 거는 계속 남아있고, 그거는 이제 끊이지 않는 상처로 잔존하게 돼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2014년 당시에 TF 간사로 계셨는데, 협상을 주도했었던 분하고는 그러면 전혀 당내에서 어떤 의견 교환이라는 게 없었어요? 많이 의견 교환 많이 했고요. 그리고 다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 않을까. 아까 미흡한 부분이 아까 이제 제가 좀 앞에 설명한 게 뭐냐면, 그 특별검사를 어떻게 임명하고 어떻게 추천하냐는 게 그래서 기소권 수사권 때문에 중요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원하는 답 안 나왔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그러보세요. 지금도 더불어민주당 그 세월호 TF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들어가 계신가요? 어때요? 예,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럼 뭐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같이 노력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며칠 전에도 혹시 저 세월호 유가족들 농성에 가시지 않았나요? 그렇게 지금 광화문에서 단식하고 있는 단식하고 현장에.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물 탐구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문 대표 시절에 대표 흔들기가 너무 심했습니다. 정말 이게 뭐 같은 당인지 뭐 새누리당인지 그랬는데, 그때 친노들 뭐 했냐 말이야. 당대표 안 지켜주고 가서 막 싸워야지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알았지. 호위무사하고 그랬어야지 말이야. 왜 못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도 막 목에 핏대 세워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비판에 대해서. 일단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문재인 대표께서도 그러고요. 공식적인 직책
그 어찌 보면 라인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할 때는 예를 들어 뭐 사무총장이 되든 전략기 계획위원장이 되든 대변이 되든 그런 라인과 늘 협의하고 실제로 모든 일들은 거기로 하려고 하는 게 이제 강한 거고. 매뉴얼대로요? 예. 매뉴얼인가요? 아무튼 공식 라인 그걸 예. 굉장히 중시하는 게 이제 문 대표님 스타일이고요. 말고 의총이라든지 의원 간담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치열하게 이야기하고 해왔습니다. 다만 이제 굉장히 어려움이 뭐였냐면 의총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면 논리적으로 반박도 하고 뭐 우리가 숫자를 뭘 하든 충분하게 다 했는데 그냥 나가서 돌출로 이야기하는 발언들 그냥 언론에 대고 이야기하는 이걸 다 대응하기는 어려웠죠.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어찌 보면 극도로 자제를 하려고 했죠. 그냥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계속 개파 싸움으로 비춰지는 모습이 있어서 그냥 정상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 그러니까 의총이 되든 뭐 그런 어떤 그 회의석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충분하게 우리가 대응도 하고 했는데 그 밖에 있는 거 하나하나를 갖고 이 세게 대응을 못했다. 뭐 일일이 나가서 그 외부적인 대응을 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이번 그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이제 뭐 내년에 이제 대통령 후보를 뽑을 전당대회를 새로 할 거 아닙니까? 문 대표가 후보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가능성도 그렇죠? 있는 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될 상황이 와도 당연히 정권 교체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시는 거죠. 다른 걸 떠나서 아무튼 공정한 경쟁 또 공정한 경쟁을 위한 경선 룰이나 규정들이 공정하고 합당한 절차로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네, 생각을 하는 뭐 거고요. 예, 예. 그래서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결과에 따라서 승복해서 당이 좀 일체된 모습으로 이렇게 잘 대선을 준비했으면 하는 정말 큰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화 한 말씀 듣고 와가지고 오늘 출연하신 이유 경기도당 위원장 토크 관련한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보 멸치 바보 멸치 저 바보 멸치는 멸치가 짜다는 편견을 갈아치우겠습니다. 저 바보 멸치는 멸치도 맛있는 생선임을 증명하겠습니다. 세상에 멸치는 많지만 바보 멸치가 진정한 바다 보물임을 꼭 증명하겠습니다. 바보 멸치 바보 멸치 미네랄이 풍부한 진도 앞바다에서 전통 멸치잡이 방식인 낭장망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건강합니다. 소금을 더하지 않은 무염 멸치입니다. 그래서 짜지 않습니다. 1년 중 6월부터 10월까지 잡힌 무염 햇멸치를 생산 시기에만 한정 공급합니다. 그래서 시기와 수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고마운 분들을 위한 특별한 바다 선물 세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보 멸치는 포털에서 바보 멸치를 검색하시거나 바다보물닷컴으로 방문해주세요. EJ 생활역사 협동조합을 통해 무염 새멸치 400g 한 박스를 맛보기 공동구매를 진행하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거. 왜 나가려고 그러는 거야, 진짜로? 왜 나가려고? 출마의 이유, 변, 짧게라도 설명해 주세요. 일단 이제 제가 출마 공식적으로 할 때 말씀드렸던 걸 먼저 드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정권 교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정권 교체를 위한 해야 될 거에 대해서는 좀 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저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당이 정비되고 혁신되는 게 필요하다. 네. 그래야 지난 대선 때 실패 같은 과오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당의 정비 혁신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도당위원장 겸 최고위원을 출마하게 된 겁니다. 이원주 의원이 하게 되면은 그게 안 되는 겁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경쟁 경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각자 하고자 했던 이야기도 하고 그걸 또 받아서 좀 더 발전된 모습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좋으신 분들이 여러 개 경쟁 경선하면서 난 이렇게 하겠다는 걸 하면 그게 누가 되든 간에 그런 걸 받아서 잘 실현시키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원주 의원보다는 전해철 의원이 훨씬 잘할 수 있다. 는 것 때문에 제가 출마했겠죠. 그런 생각 때문에. 예. 자, 최고위원 어떻게 들어가시게 되면 당 지도부가 바뀐 해에 이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친논이 비논이 개파 싸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좀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 그렇게 당을 흔들었던 분들이 많이 나가시긴 했지만 그런 싸움이 벌어지면 또 국민들은 눈살 찌푸리고 바라보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또 정권 교체 굉장히 방해가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이번 대표 선거에서 그렇게 개보 이야기는 별로 안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면에서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되면 그런 것이 별로 없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 거고요. 이정골 의원이 되면 또 모르죠.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싸우는 거 이걸 너무 싫어하잖아요. 예, 국민들이.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피해가고 오히려 그러니까 이렇게 지도부 구성을 해서 의견을 다 제시하고 또 그 안에서 토론해서 결론이 나오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자꾸 뭐 마크 뒤에 이런 것이 아니라 공개된 장에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결하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그런 갈등 구조가 더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 최근에 인터뷰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신 얘기가 그거였죠. 투명한 환경과 공정한 룰. 이것이 앞으로 우리 당이 내년 대선을 준비할 수 있는 가장 큰 핵심 키워드다라고 예. 하셨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도 정당 정치이기 때문에 그게 다 오픈될 수는 없잖아요. 거기서 또 어떤 사람은 누구의 복심이어서 이야기가 연결되고 누군 또 안 되고 그럼 또 사람들 그것도 또 실망을 해요. 다 공평하게 다 아는 거 아니었어? 근데 나는 몰라? 이거 뭐지? 이런 문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 2년 전에 전당대 준비위 위원으로 갔어요. 그 분과위원, 당헌 분과위원을 맡아서 제가 강하게 주장을 해서 실제 통과시켰던 게 뭐냐면 공천 관련해서 경선 관련한 규정은 1년 전에 만들어서 공표하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실제로 당규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와 같이 1년 전에 딱 당규를 만들어서 공표하면 사람들이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적어도 그거에 대해서는 지켜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룰이라는 것을 자꾸 바꿔버리거나 뭘 하기 직전에 만들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자꾸 왈가왈부도 될 수 있고 실제 2012년도 같은 경우에도 좀 그랬거든요. 이게 경선하기 전에 룰을 만들었지만 그러고 나서 경선 때 가다가 좀 주춤주춤 했던 경우가 있어서 저는 아무튼 이제 그런 1년 전 경선 규정 이런 것까지 만들었는데 자꾸 말씀드린 대로 좀 미리 그런 규정과 룰을 만들어서 모두가 합의한다면 그러면 경선 과정에 승복하고 다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혹시 정치를 아무리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도 이 지역위원장이 왜 중요한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지역위원장이란 특히나 더민주당에서 지역위원장이란 자리가 지금 뭐 아까 최고위원도 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또 말씀하셨는데 이게 왜 이 자리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제 저희들이 지향하는 것이 이제 분권정당이라고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그게 중앙당이 모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홍보를 하든 또 당의 정책 기능을 하든 간에 그러면 그 바탕에 있는 것은 전국에 260여 개 이상 되는 지역위원회 구성인 거거든요. 그 지역위원회가 얼마나 그 당원들이나 또 함께하는 사람들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모은다든지 또 의견을 전파하든지 이 역할을 잘해야 당이 다 살 수가 있는 건데 결국은 그 단위의 가장 바닥에 있는 단위가 지역위원회니까 이 지역위원회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당원의 문제든 정책의 문제든 조직이든 홍보든 그런 면에서 이제 자꾸 이 지역위원회에 권한을 주고 지역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뭐 다른 권역 별 최고위원도 중요하겠지만 경기도당 위원장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실 지난 2012년 대선에서 경기도가 졌어요. 박근혜한테. 근데 한 100만 표 정도 차이가 나. 그러니까 그것만 회복했어도 뒤집어지는 결과였거든요. 경기도당 위원장이 되면 결국은 정권 교체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 그 슬로건이 지금 이제 후보 명함에도 있습니다만은 경기도가 이겨야 대선이 이긴다 그렇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선에 졌던 두 번의 대선에 졌던 2012년, 2007년은 경기도에서 졌고 대선을 이겼던 두 번의 선거는 경기도가 이겼습니다. 물론 이제 경기도가 압도적으로 인구수가 많은 것도 있지만 그걸 상징하는 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자꾸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당의 정비 혁신이 필요하다. 그렇죠. 예, 대선을 준비할 수 있는 경기도당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경기도당 선거 일정, 투표 방법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알았어, 전해철 알겠다고. 근데 뭐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하면 선거를 하고 뽑을 수 있냐고 그러더니. 이제는 앞에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이 부분을 가장 정확하고 힘있게 말씀을 해주시면 많은 분들이 전해철 알겠어. 내가 갈게. 이게 되는 겁니다. 아까 그 판교 고등학생처럼 우리 엄마 아빠는 경기도 더민주당 경기도에 살고 있는 당원인가? 그러면 이제 또 쓱 얘기도 할 수 있고 50대 50이잖아요. 투표하는 게. 일단 세 분은 지금 오늘 당원이 아니에요. 당원도 아니고 지역도 주소도
저희는 서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분은 안 보고 애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의원 50%, 권리당원 50%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일반인들은 참여 못하고 당원들만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의원은 이제 전국 대의원이라 해서 지역위원회별로, 그러니까 60개 지역위원회, 지역위원회별로 한 40에서 50분 정도의 그 중앙대의원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투표하는 거 현장에 가서 8월 21일 날 이제 현장에 와서 수원의 칠보체육관에 와서 투표하는 이 대의원 숫자가 한 2,700분 정도 되는데 거기가 50%고요. 그다음에 이제 권리당원. 이 권리당원은 1년 이내 6개월 정도의 당비를 냈던 분입니다. 경기도에는 4만 분 정도 있는데 이 권리당원 분들이 ARS로 그러니까 한 8월 19일, 20일쯤 예정인데 ARS로 투표하는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의 비율을 50%. 그래서 대의원 50%, 권리당원 50% 해가지고 승패를 결정하게 됩니다. 권리당원한테도 굉장히 많은 권한을 줬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50대 50이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현장 투표할 때 이게 전해철 찍고 밑에다가 이제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그럼 무효가 되니까요. 뭐 이상한 걸 말하고 아니, 인증해야 돼. 아니 뭐 그냥 그거 EJ 듣고 찍었다고 인증해가지고. 그냥 나와서 저 SNS에 저 여기 왔어 이러면 되지 뭐 거기다 그것까지 하라고 EJ 그래. 개파도 하나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다행인 것이 EJ가 전부 2자잖아요. 네. 2가 3개나 있는데 이번이시군요. 제가 2번입니다. 그러니까 EJ를 계속 이야기하면 네. 2번을 찍게 되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EJ 2 이렇게 해서 자, 대의원들은 8월 21일 오후 2시까지 수원 칠보체육관 오시면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이거 ARS는 언제 합니까? 예정은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19, 20일 이틀 정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상한 전화번호로 전화가 오더라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신 거절하지 말고. 예. 저번에 10만 명 당원이 이제 가입을 했었고 그 중에 아마 3만 7천 명 정도가 권리당원으로 좀 확보가 됐었죠. 예, 예. 그다음에 요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이게 ARS 나가는 건가 그러면? 그러니까 이분들은 포함되는 거고. 이 중에서 이제 해당되는 그렇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만 명의 경기도에 권리당원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한 20% 정도가 옛날 온라인으로 입당하신 분들이 한 20%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온라인은 다 친노 쪽 아니에요? 전혀 그러지 않고요. 그렇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전혀 그러지 않고요. 야, 그러면은 EJ를 들으시는 그 네. 20%의 권리당원 분들이 있겠지? 당연히 있으시겠죠. 예. 가장 중요한 게 말씀하신 대로 강조를 해 주셨는데 이 투표율이 낮습니다. ARS 권리당원은. 한 15%에서 20%가 채 안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투표율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전화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ARS 쉽지가 않을 거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전화 와가지고 몇 번 잠깐만요 이거 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청취자분들한테 굉장히 편파적인 방송이지 않습니까? 본인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아무튼 좋은 기회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늘 고민합니다. 이렇게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고 하는데요. 아무튼 제대로 된 정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또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하여튼 방송 고생하셨고요. 네, 당선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뭐 두 분 따로 할 말 있어요? 지금 이게 최고위원이 될 수도 있는 자리지만 어쨌든지 경기도당이니까 지역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남경필 도지사가 뭐 협치 뭐 아니면 뭐 연정 어쩌고 해가지고 하는 게 제대로 안 돌아간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따로 생각이 있으십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연정을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걸 쭉 추구함에 있어서 좀 걸림돌이나 그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잘 해결해 나가면서 해야 되겠고 기본적으로 연정의 방향은 맞다고 생각하고 구체적인 것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도의회가 한 축이 돼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도의원분들이 실제 모임도 만들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있고 TF도 하고 있어서 그분들에게 이제 맡기고 도당위원장 또 도당위원회가 나서는 것은 아주 본질적인 문제나 또 잘 안 됐을 때 해야 되는 거지 기본적인 그 협상이나 또 진행의 한 축은 도의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이미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고자 노력 중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그리고 그 권한을 가진 법적으로 권한을 가진 매뉴얼대로 그 권한을 줘야겠다는 것이 굉장히 일맥상통하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2017년 대선에서 경기도가 지게 되면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공소에서 오늘 방송 마치죠. 제공. 네이처오다에서 저희 3명에게 곰탕을 보내주셨습니다. 잘 먹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